네, 안녕하세요. 저는 NCS 코리아 배종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케이블 신뢰성 평가 및 아크 분석 솔루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NCS EMA3D라고 하는 툴에 대한 소개 웨비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EMA3D가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는 툴과 차지라고 하는 두 개의 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린 이후에 이제 EMA3D를 이용해서 어떠한 해석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EMI, EMC 영역, 그리고 아크 시뮬레이션, 그리고 플라즈마 영역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EMA3D가 어떠한 해석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UI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한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 환경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 시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NCS EMA3D라고 하는 소개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름부터 NCS EMC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과 NCS 차지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리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웨비나 이후에 NCS EMC 플러스라고 들으신다면 이게 오늘 소개해드린 EMA3D 케이블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NCS 차지 플러스는 금일 소개해드리는 EMA3D 차지라고 하는 솔루션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NCS EMC 플러스가를 들으시고 차지 플러스를 들었을 때 뭐 새로운 툴이 들어왔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툴이 다음과 같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NCS EMC 플러스는 리가시로는 EMA3D 케이블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플랫폼 단위에서의 일렉트로마그네틱 케이블 모델링이라든지 EMC 시뮬레이션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E3 영역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바이러멘탈 이펙트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에서는 뭐 비행체라든지 차량 혹은 뭐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위성과 같은 것들의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기구체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많이 분석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케이블 영역인데요. 이제 케이블 영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지 뭐 항공기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케이블들이 있을 것이고 그 케이블들이 또한 내부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번들로 구성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레이아웃을 하면은 조금 더 EMC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케이블 내부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EMC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EMC 플러스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EMI, EMC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PCB 영역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EMC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플랫폼 단위의 분석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EMI, EMC에서 이제 PCB 영역에 대해서는 NCC SI 웨이브라든지 HFSS 3D 레이아웃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시고 이런 해석된 데이터를 니어필드 소스로 데이터로 가져와서 EMC 플러스에 이렇게 플랫폼과 같이 놓여진 상태에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EMC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RF 디센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RF 시스템 간의 성능 저하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대한 분석도 수행해 보실 수가 있는 게 NCS EMC 플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CS 차지 플러스인데요. 여기 있는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멀티피직스가 가능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솔버와 플루이드 솔버 그리고 파티클 피직스 솔버가 동시에 들어가서 서로 간의 코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멀티피직스 영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페이스 영역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ESD 중에서도 저희가 그동안 해석하기 어려웠던 에어 ESD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공기 중 방전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크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플라즈마 중에서도 이런 세미컨덕터에 사용되게 되는 플라즈마 영역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
NCS EMC 플러스와 NCS 차지 플러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영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EMC 플러스는 제가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MI EMC 솔루션인데 이제 FDTD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툴이 어떤 식으로 구동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어, NCS EMC 플러스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 환경 내에서 구동이 되어지게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3D 구조에 대한 임포트부터 그 3D 구조를 간소화하고 그리고 모디파이하고 그리고 모델링을 하시는 과정들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툴 내에 이 EMA 3D 솔버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환경 내에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불러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뭐 EMA 3D, 하네스, 차지 이 세 가지 탭에서 시뮬레이션 세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시는 과정도 해당 툴 내에서 모두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NCS가 가지고 있는 SI 웨이브라든지 HFS에서 SS에서 PCB나 패키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RF 컴포넌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이후에 그 필드 소스 데이터로 여기에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넘겨서 EMI, EMC에 대한 분석도 수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인텔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인텔에서 이런 인타이어 서버에 대한 분석을 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서버가 굉장히 복잡한 PCB 구조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체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사해서 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NCS가 가지고 있는 HFSS와 SI 웨이브 그리고 EMA3D 케이블 지금 소개드리는 NCS EMC 플러스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함으로써 한 번에 이런 서버 모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가 다음과 같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참고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좀 구동이 되는지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디스커버리 스튜디오 환경 내에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불러온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세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진행을 할 때 보시면은 하단에 EMA3D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바꾸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EMC를 해석하기 위한 설정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랜 웨이브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그리고 이 케이스 내부에 어떤 필드 프로브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물성 정의도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클릭으로 이런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세팅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쉬를 나누시게 되면은 이제 FDTD 해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헥사에드라 메쉬, 그러니까 육면체 메쉬로 다음과 같이 구조가 요소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한 이후에 디스커버리 환경 내에서 결과도 바로 플랫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부에 있는 필드 프로브에 XYZ 성분에 대해서 어떤 벡터 이 필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바로 하나의 UI 내에서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이런 복잡한 구조에 대해서 어떤 PCB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쿨링팬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음새 부분까지 모두 모사를 해서 EMA3D에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음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3D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해당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메쉬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해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등가적으로 이 부분에 이음새가 있다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피드가 모사가 돼서 분석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케이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라우팅 돼 있다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 3D로 케이블 내부를 다 3D로 구성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해석 리소스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근데 EMA 3D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돼 있고 그리고 단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케이블의 단면 구조를 적용한 그런 등가 해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까지 모두 모사를 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이제 케이블이 다음과 같이 커브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 단면이 또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케이블 내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단면 구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블 구조를 실제 3D 구조로 푸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라우팅이 돼 있고 그리고 단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라는 설정을 한 상태에서 등가화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케이블을 풀 때도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의 어떤 특정 그 와이어에 어떤 특정 시그널을 인가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왼쪽에 이제 소스 부분에서 해당 케이블의 에딧을 누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트랜지언트 시그널을 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인가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뭐 램프 시그널뿐만이 아니라 뭐 사인 웨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시그널을 만들어서 케이블에 인가가 된다라는 설정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SI 웨이브에서 다음과 같은 PCB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그 EMA3D로 불러들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당기시면은 그 니어 필드 소스의 위치를 변경을 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이제 바운드에 대한 사이즈 설정을 여기서 진행함으로써 이런 좌표값으로 입력을 진행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SIA 필드나 HFSS에 해석된 그런 니어 필드를 가져와서 동시에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케이블에서 나오는 필드와 다음과 같이 PCB에서 나오게 되는 니어 필드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필드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에서의 이런 필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그 케이스 바깥쪽으로 새어나가게 되는 다음과 같은 필드에 대해서도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필드 프로브를 달았을 때 이런 민값이라든지 어퍼 그리고 로우 바운드에 대한 값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 도메인 바깥쪽에 프로브를 단 상태에서 그 프로브에 찍히는 이 필드 레벨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다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레디티드 에미션 분석을 진행할 때 이렇게 설정을 많이 진행하게 되고요. 보통 막 3m라든지 10m 밖에 있는 안테나에서 디텍션 되게 되는 이 필드 레벨을 보통 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해석 도메인을 넓혀서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해석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 도메인 바깥쪽에 다음과 같이 익스터널 필드 프로브를 다실 수 있는 과정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셋업 파이 방면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R값,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DUT를 기준으로 해서 10m 밖에 다음과 같은 프로브가 설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프로브에 디텍션 되게 되는 다음과 같은 필드 값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드 값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EMC 분석을 진행을 할 때 디스커버리 환경 내에서 다음과 같은 설정들을 진행할 수 있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제 풀 비이클 환경 내에서 안테나와 케이블이 동시에 같이 놓여 있을 때 안테나의 동작에 의해서 케이블로 유기가 되는 레벨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차량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MA 3D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해석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테나와 케이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케이블이 있고 그리고 안테나가 다음과 같이 놓여 있을 때 안테나의 방사성분에 의해서 다른 케이블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여러 가지 안테나라든지 케이블로 흐르게 되는 필드에 의해서 다 같은 레디에이티드 필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케이블의 특정 와이어에 얼마만큼의 볼테이지 레벨이 유기가 되느냐에 대한 값도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결과로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FFT를 하게 되면은 네,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결과로도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케이블과 어떤 큰 플랫폼이 같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기 좋은 NCS EMC 플러스에 대한 소개를 드린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NCS 차지 플러스에 대한 내용으로 멀티피직스에 대한 솔루션을 좀 쉽게 다가가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DTD 분석을 통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분석을 진행하고 그리고 에어 케미스트리에 대한 논리니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에어에서의 ESD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에 있는 도체 부분에 계속 충전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둘 간의 전압차가 커지게 되면 필드가 강해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플라즈마가 발생되면서 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가까운 패스 쪽으로 이렇게 전류 패스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서 여기서 차징되어진 레벨들이 디스차징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분석을 EMS 차지를 통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뒤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파티클 인셀이라고 해서 어떤 파티클에 대한 유동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인셀 분석을 이제 플라즈마 영역에 좀 적용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랜스포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인터널 차징과 라디에이션 하드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위쪽에 있는 두 가지 에어 디스차지에 대한 분석과 플라즈마 영역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어 디스차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고요. 에어 디스차지는 뭐 여러 아크라든지 뭐 다음과 같이 ESD 중에서도 공기 중 방전에 대한 부분에 적용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IEC 61000-4-2 규격에 있는 다음과 같은 어, 스탠다드 커런트 웨이폼이 나타나게 되는 다음과 같은 그 테스트 환경이 다음과 같이 있고요. 이런 테스트 환경을 모사를 해서 실제로 분석을 진행을 했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측정했던 이 색깔들의 결과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얻어냈던 결과가 퍼스트 픽과 세컨 픽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 모델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 모델을 이용해서 DLT에 올려서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올려서 분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어, 건팁 부분에서 차징이 쭉 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에어 브레이크다운이 나타날 정도의 필드가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디스차징이 되어지게 되면서 DOT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패스가 형성이 되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원하는 PCB의 특정 트레이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트레이스에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을 프로브를 미리 만들어 두게 되면은 이렇게 크리티컬한 영역에 대해서 이런 PCB의 어느 트레이스의 어느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냐에 대한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 결과로도 직관적으로 PCB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넘어가서 그 셀폰에 대한 그 에어 브레이크다운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인클로저 구조와 다음과 같이 내부에 있는 뭐 PCB라든지 여러 안테나라든지 여러 도체 파트가 있을 때 어느 부분으로 좀 커런트 패스가 형성이 되어져서 아크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피어 모양의 어떤 소스를 쭉 차징을 시키고 있고요. 그 시간이 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차징이 되어지다가 어떤 도체 파트와 충분히 이 브레이크다운이 나타날 정도로 강한 필드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플라즈마 반응에 의해서 전류가 패스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서 네, 어떤 DUT 부분으로 강하게 아크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직관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 결과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떤 그 플랫 결과로도 이런 아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유무를 좀 판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볼테이지 프로브와 커런트 프로브가 있고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건 팁과 어떤 DUT의 도체 파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설정을 해서 이 둘 간의 전압차를 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팁 부분에서 계속 차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둘 간의 전압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 둘 간의 에어 브레이크다운이 나타날 정도로 강한 필드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부분에서 갑자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아크 발생으로 인해서 여기서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둘 간의 전압차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와 어 커런트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갑자기 전류값이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크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커런트 프로브로 재시게 되면은 공기 중으로 커런트가 강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강하게 전류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애니메이션 결과로도 아크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프로브 결과로도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풀카 레벨에서도 이런 ESD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던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차량의 손잡이 부분에서 사람 휴먼 바디 그 모델에 의해서 이런 ESD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ESD 신호를 인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하나의 가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핸들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바디 컨트롤 모듈에 이제 와이어가 샤시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이런 ESD에 의해서 강하게 들어오게 된 전류에 의해서 이 케이블 쪽으로 유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분석을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 15A 정도의 펄스를 ESD 신호를 인가를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볼테이지 프로브를 와이어랑 샤시 사이에 이렇게 달아두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하게 차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크가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둘 간의 전압차가 쫙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계속 충전되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 쪽으로 흐르게 되는 커런트 레벨도 어떤 커플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어, 값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암페어 레벨을 높여가지고 54 암페어까지 늘렸을 때에 대한 애니메이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샤시 가까운 쪽으로 와이어를 이렇게 배치를 시켰고요. 이 배치시킨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면은 둘 간의 이제 전압 차가 늘어나게 될 거고 특정 순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샤시와 네, 와이어 사이에 강한 이제 전류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이쪽 결과와 왼쪽 결과, 오른쪽 결과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한 이제 전류 프로브와 볼테이지 프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54A의 이제 높은 이제 펄스 레벨을 인가를 했고 이렇게 차징이 쭉 되다가 한 40 나노세컨드를 기준으로 해서 전압 강화가 쫙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40 나노세컨드 에서 이제 전류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경향성을 한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케이블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분석을 진행해 봤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전류가 강하게 흘러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또한 강한 열이 발생을 해서 열로 인해서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현재는 이제 EMA3D와 플루언트를 연계해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아크에 의해서 어떠한 열 분포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연계 해석을 좀 진행을 해봤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MA3D를 가지고 우선은 아크가 발생하는 것을 우선 재현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필드 결과를 가지고 와서 UDF라고 하게 되는 유저 디파인드 펑션, 그러니까 플런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펑션을 직접 인가를 해서 그걸 해석에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값들을 유저 디파인드 펑션으로 가져와서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플루언트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루언트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템퍼러처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런 템퍼러처에 의한 부력이라든지 열 그 응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한 전자라든지 이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또한 EMA3D에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열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좀 가져와 봤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그 제이콥스 레더라고 해서 야곱의 사다리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와이어가 이렇게 서로 오픈되어져 있는 상태, 컨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둘 간에 이제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시게 되면은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아크가 위쪽으로 쭉 그 홀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형태로 결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EMA3D에서 아크 분석을 진행하고 그것을 플런트로 넘겨가지고 UDF로 해석을 진행했던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일렉트론 덴시티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홀을 그리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또한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크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템퍼러처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다음과 같이 네, 열이 이동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린 대로 지금 EMA3D 따로, 플런트 따로 이렇게 설정하고 중간에 싱크에서 UDF 설정하고 이런 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유저가 직접 설정해 줘야지 이런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설정하시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케이스에 따라서 그 값들을 또 설정을 바꿔가면서 다시 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MA3D에서 이런 원 GUI 내에서 해당 솔루션을 전부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은 뭐 그 R2 버전이라든지 내년 버전에서는 이 GUI 내에서 다음과 같은 아크에 의한 템퍼러처 결과를 그 디스커버리 환경 내에서 원 GUI 내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한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련 자료 송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라즈마 영역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즈마 영역이라고 하면은 우주 환경을 많이 떠올리게 되시죠. 그래서 EMA는 기본적으로 그 우주 방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주 환경 내에서 이런 그 우주선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움직임에 의해서 이 플라즈마 환경에서 전자와 이온의 움직임들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티클 인셀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하셔야지 전자와 이온에 대한 그 움직임을 EMPD장이라든지 어떤 플루이드 상황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티클 인셀 시뮬레이션은 EMA3D에서 갖고 있던 솔루션이었고요. 여기서 좀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어,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과정에서 이런 플라즈마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도 확장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방도로 좀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좀 여러 툴들을 같이 섞어서 써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는데 추후 버전에서는 원 GUI 내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구동시킬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좀 개발이 돼 있고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가 픽솔버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플라즈마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게 되는 픽솔버는 하이브리드 픽솔버입니다. 그래서 픽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픽과 플루이드 솔버를 같이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픽솔버 같은 경우에는 전자와 같이 굉장히 가벼운 어, 무게를 갖게 되는 그 전자에 대해서만 풀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갖게 되는 이온이라든지 중성종에 대해서는 플루이드 솔버를 통해서 푸는 방식이 이제 하이브리드 픽 솔버입니다. 그래서 해당 솔버를 이용을 해서 어, 전반적인 그 하이브리드 픽 솔버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버 시스템 내에는 FEM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전자기장을 해석하게 되는 솔버도 있고요. 그리고 픽솔버 앞서 말씀드린 전자의 이동을 풀기 위한 픽솔버도 있고요. 그리고 중성종이라든지 그 이온의 유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플루이드 솔버도 있고, 캠킨을 그 사이에 넣으시게 되면은 여러 파티클 간의 그 리액션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어떤 종이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캠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케미컬 리액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간단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FEM으로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솔버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필드장이 공간상의 필드장이 계산이 되게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전자가 이 필드장 내에서 어떤 식의 모멘텀을 가질 것이냐를 이제 로렌츠 포스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어지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온에 대해서도 어떤 그 필드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계산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온이라든지 전자의 분포는 또한 전자기장의 그 필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를 쭉 축적해 나가게 되고요. 또한 플루이드 솔버를 진행할 때 이런 플로우 프로파일,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스가 흐를 것이냐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성종에 대한 부분도 네, 고려가 되어져서 분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캠킨 API가 들어가서 어떤 그 파티클 간의 뭐 이오나제이션이라든지 리콤비네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됨으로써 어떤 종들이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게 되는 해석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소개드리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예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 도메인은 X축으로는 20mm, G축으로는 12mm 정도의 크기를 갖는 다음과 같은 도메인으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아르곤과 아르곤 플러스 그리고 전자 세 가지의 종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방향은 X축 방면으로 0.01m/s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는 설정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아르곤 중성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덴시티, 그리고 아르곤 플러스에 대한 덴시티, 그리고 템퍼러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자의 덴시티와 전자의 템퍼러처 초기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 상태에서 해당 공간 안에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미리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르곤 중성과 이제 전자가 부딪히게 되면은 이제 아르곤이 이제 전자를 잃게 되면서 아르곤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두 개의 전자를 내뿜게 되는 이제 이오나제이션 과정에 대해서도 파티클 프로세스로 미리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르곤 플러스가 전자와 만났을 때 다시 리커미네이션 되게 되는 과정도 이렇게 파티클 프로세스에 정의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선은 스태틱 그 소스를 이용했습니다. 콘스탄트 소스를 이용을 해서 위쪽에는 마이너스 100V,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100V를 주었고요. 그때 이제 이 필드는 한 17,000V/m의 값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당연히 전자는 플러스 방향으로 끌리게 될 거고, 어, 이온은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끌리게 될 겁니다. 또한 이제 파티클 프로세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자가 이제 중성종과 부딪히면서 이오나제이션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아래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아래쪽에 아르곤 플러스가 또한 많이 분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잘 나오는지 다음 결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렉트론 덴시티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일렉트론 덴시티 결과는 당연히 이제 아래쪽에 플러스 포텐셜을 갖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단순히 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갑자기 전자가 막 생성되는 것처럼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오나제이션에 의해서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르곤 플러스 덴시티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연히 끌리게 될 거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면서 중성종과 그 전자가 부딪히면서 아르곤 플러스가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플라즈마 시스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르곤 중성종에 대한 그 덴시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르곤 플러스 이온이 여기에 많이 몰리게 되죠. 근데 이제 전자도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자와 아르곤 플러스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아르곤 중성종이 다음과 같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형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X 디렉션으로 어떤 플로우 프로파일을 정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중성종의 양이 조금 더 적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컨스탄트 소스가 아니라 그 얼터네이티브 소스, 그러니까 AC 소스가 인가가 됐을 때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앞서서의 결과에서 이렇게 그 위아래로 바뀌는 경향성만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르곤 플러스의 결과와 일렉트론 덴시티의 결과를 동시에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신 바와 같이 일렉트론 덴시티와 아르곤 플러스 덴시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성에 의해서만 따라간다고 하면은 전자의 위치와 아르곤 플러스의 위치가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의 양이 많이 여기에 몰리게 되고, 그 이오나제이션이 또한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아르곤 플러스가 극성에 의해서 끌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파티클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오나제이션으로 인해서 아르곤 플러스가 생성되는 양이 좀 더 도미넌트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한 그 UI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 동일 환경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환경 내에 다음과 같이 구조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런 물성 정의도 해당 툴 내에서 다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그 공간 내에 앞서 말씀드린 뭐 그 전자라든지 그런 종들에 대해서 덴시티를 여기다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바운더리 설정에서 어떤 볼테이지 그 포텐셜 바운더리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포텐셜 바운더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기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이런 사인 웨이브로 간단하게 정의를 했지만 파일을 통해서 불러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펄스 시그널도 여기서 만들어서 인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정에 사용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펄스 시그널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인가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에 500V의 포텐셜을 넣겠다. 그리고 앞선 사인 웨이브를 따라서 아마 시그널이 인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FEM 그 메쉬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위쪽에 있는 바운더리에 저희가 사인 웨이브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바뀌는 포텐셜을 보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바뀌는 리피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온에 대한 플루이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어떤 힘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계산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이 캠킨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결과고, 오른쪽이 캠킨이 적용됐을 때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결과를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자에 대한 그 템퍼러처 결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자기장 필드에서 캠킨이 없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쭉 뻗어져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떤 케미컬 리액션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자기장 필드에서 전자가 이제 딸려 나가는 형태의 결과만 보여지는 반면에, 캠킨과 함께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다른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캠킨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볼륨 상황에서의 어떤 종간의 어떤 여러 파티클 프로세스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서페이스에서 나타나게 되는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부분도 다 정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엔시스 EMC 플러스와 엔시스 차지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이런 아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디스커버리 환경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크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데모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바 구조를 가지고 할 거고, 왼쪽에 어떤 소스가 인가가 됐을 때 두 번째에는 오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에 대한 도체 쪽으로 이렇게 아크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제가 그 데모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EMA3D를 여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디스커버리 환경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커버리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스페이스 클레임을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 클레임이랑 디스커버리랑 거의 유사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치를 그리거나 어떤 모델링을 하시는 과정을 디자인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뭐 디스플레이 환경이라든지 아니 어떤 뭐 길이 같은 걸 측정하는 매저, 그리고 어떤 메쉬에 대한 부분, 리페어 뭐 이런 부분들을 디스커버리 환경 내에서 스페이스 클레임과 유사하게 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또한 좋은 점이,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헬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직관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컨트롤하면 된다라는 부분도 보실 수가 있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헬프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이걸 또 활용해 보시면은 이런 모델링이라든지 그 EMS3D를 활용하실 때 헬프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프가 잘 돼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모델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 또한 이제 런 부분이 있어요. 그 런 부분 가시면은 디스커버리에 대한 그 러닝 허브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튜토리얼 자료들을 여기서 또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한 디스커버리가 좀 처음 써보신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많이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모델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디스커버리 환경 내에 앞서 보여드린 그 모델을 불러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EMA 세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EMA3 탭으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메인 설정이 있습니다. 도메인 설정은 네, 해석 도메인에 대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해석 도메인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이 화살표로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좀 직관적으로 변경하셔도 되고, 레티스로 가신 다음에 미니멈이랑 맥시멈에 대한 값으로 변경을 하셔도 그런 값들을 네, 수정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00, 150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바운더리 사이즈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도메인의 크기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타임 도메인 분석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간까지 해석을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티스 설정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런 해석 도메인에 대한 설정뿐만이 아니라 스텝 사이즈, 그러니까 헥사헤드랄 메쉬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육면체 메쉬가 X축, Y축, Z축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느냐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디비전은 저희가 이제 CPU 코어를 나눠서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CPU 코어를 몇 개 사용할 것이냐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정보, 뭐 여러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메인 설정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브레이크다운 리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리즌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영역을 미리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설정하시는 이유는 이 도메인 설정할 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시 도메인을 설정하실 때 해석 도메인 전체에 이런 브레이크다운을 정의해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넌리니어로 바꾸시면은 다음과 같이 워터 컨텐트, 그러니까 습도라든지 에어 덴시티 값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이 해석 도메인 내에는 브레이크다운에 대한 수식을 적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거야 라는 설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해석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그 브레이크다운에 대한 수식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수식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해석을 위해서 이 브레이크다운 리즌을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영역만 미리 여기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만 브레이크다운에 대한 수식을 적용해서 분석하겠다라는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크리티컬 에어리어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해석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리즌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쪽을 가시면은 여기 백그라운드 부분에 해당 영역이 얼마만큼의 에어 덴시티와 그 워터 컨텐트, 그러니까 앱솔루트 휴미디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랑 습도 값이 동시에 포함된 값이 이제 워터 컨텐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값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로 하게 되면 드라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크가 좀 더 많이 발생할 거고요. 뭐 6%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웨트한 설정이기 때문에 아크가 훨씬 더 발생을 하지 않겠죠. 뭐 이런 식의 값도 적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0.7% 정도의 값으로 적용해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안 드렸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게 그 컴포넌트에 대한 설정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구조에 대한 컴포넌트 항목들이 왼쪽 상단에 저장이 되게 되고 왼쪽 하단의 경우에는 EMA3 설정들에 대해서 여기에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EMA3D에 대한 설정은 여기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레이크다운 리전 1은 제가 설정하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제거해 볼게요. 그래서 브레이크다운 리전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레드박스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스를 인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커브를 미리 그려놨는데 여기에다가 커런트 소스를 인가를 하겠다. 설정하고 일렉트릭 커런트 그리고 리버스 방향으로 설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커런트 소스에 들어갈 시그널도 정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임의로 리니어 램프 시그널로 해서 아크를 빨리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레벨을 그냥 인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이 커런트 소스에 이 시그널을 인가하겠다.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을 진행할 때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결과값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볼테이지 프로브고요. 그래서 볼테이지 프로브를 정의를 하시게 되면은 이 둘 간의 볼테이지 전압차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커런트 프로브도 여기 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 프로브는 이런 식으로 커런트가 형성되게 되는 부분에 페루프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아크가 발생하면 X축 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X 노말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커런트를 측정을 하겠다 하고 체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커런트 프로브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먹은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빼먹은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메쉬를 나누고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메쉬를 한번 나눈 다음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애니메이션 프로브를 안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면에다가 그리실 수가 있고요. 평면에 선택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브 타입 중에 일렉트릭 커런트에 대해서 보겠다. 설정한 다음에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은 해당 서페이스에서 일렉트릭 커런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타트 시뮬레이션으로 해석을 좀 진행해 볼게요. 메쉬를 한번 더 나눈 다음에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쉬 크기를 굉장히 크게 설정했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빨리 끝날 거예요. 제가 노트 PC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거의 이제 빨리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석이 진행된 다음에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 리절트 아래에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결과 선택하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플랫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결과는 이제 벌크 커런트 결과. 이거 전에 이제 볼테이지 프로브부터 볼게요. 볼테이지 프로브는 이 두 도체에서의 전압차를 보시는 건데 플랫을 하시게 되면은 인가된 소스에 의해서 둘 간의 전압차가 굉장히 커지다가 한 6 나노세컨드 부근에서 갑자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 다음과 같은 전압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벌크 커런트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X축으로 지나가게 되는 에어 상황에서의 커런트 값이죠. 그래서 플랫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도 6 나노세컨드 부근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 시점에서 갑자기 전류가 강하게 흐르게 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6 나노세컨드 부근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프로브도 한 6 나노세컨드 부근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 나노세컨드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두 도체 간에 아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좀 더 여기를 선명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된다면은 여기에 맥시멈 값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줄여서 보시게 되면은 칼라 프레set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는 여기 보시면은 세이브도 다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면은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과정도 진행할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쉬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아크에 대한 결과가 레졸루션이 좀 많이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쉬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이런 어, 필드 분포를 볼 때 조금 더 레졸루션 좋게 가져가서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레솔루션이 안 좋게 나오는 이유는 빠른 해석을 위해서 메쉬를 좀 크게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서머리까지는 진행하고 발표 Q&A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MC 플러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플랫폼 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런 케이블 간의 연계해서 케이블을 같이 모사한 상태에서에 대한 분석을 보다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TD 분석이 메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큰 구조에 대한 분석에 조금 더 빠른 그런 EMC 분석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NCS 차지 플러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일렉트로마그네틱과 플루이드 그리고 파티클 피직스가 동시에 해석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케미컬 영역까지 같이 분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영역뿐만이 아니라 아크에서 발생하게 되는 열에 대한 분포 뭐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을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멀티피직스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52분 정도 진행을 했고 한 8분 정도 Q&A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많이 좀 남겨주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네, LG노텍의 강인성님께서 공 박사님께서 미리 답변 주셨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EMC 플러스랑 Q3D, HFSS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HFSS랑 많이 비교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HFSS는 기본적으로 FEM 방식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어서 어떤 메쉬 구조를 4면체 구조로 나누게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NCS EN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FDTD 방식이기 때문에 메쉬가 우선은 그 6면체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지언트 분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툴의 그 솔버가 가지고 있는 이 태생부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FDTD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어떤 방식에서는 FEM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FEM으로 많이 풀게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뭐 비행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구조가 같이 들어간 부분에서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FDTD 분석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R2 버전에서는 그런 GPU 컴퓨팅에 대한 부분도 FDTD에 들어올 예정이고 아시겠지만 FDTD가 GPU의 속도 향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GPU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조금 더 그 큰 구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실 때에는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일반적으로는 HFSS 사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 EMC 플러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블에서 리본 케이블을 등가 회로에 구성하고자 할 때 라인 개수 제한이 있는지 이게 그 케이블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케이블을 굉장히 많이 설정하셔도 문제가 없고 예전에 그 비행체에 있는 케이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 타 이제 그 컴페티터가 갖고 있는 케이블 시뮬레이션 툴과 저희 이제 EMA 3D 케이블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했을 때 케이블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타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EM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개수가 많더라도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SIV의 필드 데이터 인풋 시 기구물과 컨택 조건을 설정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피드 소스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HFSS에서 그 가져오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컨택 조건을 따로 정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권혁수 책임님도 동일한 문의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런 컨택 부분은 그, 네, 좀 더 개발을 하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습도 영역, 네. 그 ESD 분석할 때 앞서서 보여드린 대로 그 ESD 설정을 할 때 브레이크다운 리즌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브레이크다운 리즌 설정할 때 그 앱솔루트 휴미디티가 그 습도랑 그 습도랑 그 온도 값이 같이 들어가져 있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앱솔루트 그 휴미디티를 계산해 주는 그런 계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모두 입력을 해서 적용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고전압 케이블 적용 사례가 있는지. 이거는 제가 좀 본사 엔지니어랑 좀 더 상의를 해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있으면은 전달을 드리는 걸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메카닉 구조도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은 구조 해석이 가능하냐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EMA3D는 기본적으로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시뮬레이션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메카닉 구조까지는 구조 해석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컨버터 제품의 내압 검토가 가능할 거예요. 네, 정진희 그 책임님께서 문의 주신 고전압 컨버터 제품 내부의 내압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 사실은 이제 PCB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사실 제가 좀 사용해 본 바로는 NCS EMC 플러스가 좋은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좀 HFSS나 그 SI 웨이브가 좀 더 좋은 솔루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PCB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까지인지 좀 한번 논의를 통해서 좀 가능한 부분까지는 좀 진행해 보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딱 말씀드렸고 Q&A까지 딱 1시간 걸렸네요. 네, 다행히도 이제 그 준비된 시간까지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뭐 설문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